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코스피 한국 증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휴 이후 글로벌 증시 호조 등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보면 참 좋지 못하다라는 게 보통 경제 관련 뉴스들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외국인 매수로 급격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를까요? 오르는 배경은 뭘까요? 또 혹시 오르다가 급격히 추락하는 건 아닐까요? 전문가와 진단해봅니다. 조조 할인, 가수 이문세 이적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영화관에서나 받는 줄 알았던 조조 할인, 알고 보니 서울버스, 서울 지하철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반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께 20% 정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혜택 받으신 분들 봤더니 1년 중 한 달은 공짜로 다닌 셈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정보 알려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경제뉴스 쉽고 날카롭게 풀어보는 뉴스 경제 수업 준비해놨습니다. 국가 부도, 국가 경제 위기 때마다 거론되는 게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른바 국가 부도에 대한 보험인 셈인데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점점 오르고 있다. 즉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코스피가 2470선도 돌파했고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연휴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 금융 부분이 좀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연내 2600선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대기업들 또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것들도 준비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돈의 흐름 어떻게 될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직 마감은 한 17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코스피 네네.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47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고요. 네. 전일 대비 약 13포인트에서 14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한 0.5%에서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458.16으로 어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는데 네. 오늘 또다시 상승함으로써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지수 상승의 주된 원동력을 한번 살펴보면 네네. 외국인의 자금 유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66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들도 순매수로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 이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수 상승에 이제 힘입어서 증권 업종이 이제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업, 통신업, 금융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에 관심이 네, 많으실 맞습니다. 텐데요. 지금 오늘 소폭의 소폭의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이제 잠깐 올랐다가 또 반대로 또 약간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273만 원 근처에서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정말 뭐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 이 문제 없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배경들도 인상 배경들도 있지만 지금 뭐 북핵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 상승의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높은 시중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네.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먼저 시중 유동성 상황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계속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 유동성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부동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1,000조 원을 지금 넘어서는 네.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오랜 기간 부진을 보여왔던 글로벌 경기가 미국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 회복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과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서 무슨 일이 터지면 증시부터 바라봤는데요. 증시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좀 다른 뭐 기업들의 이익과 또 차익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네요. 이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 예, 지금 FOMC 회의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좀 우호적인 결과를 예측할 만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네.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이렇게 증시 반응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할인율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 네.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로 인한 할인율 상승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 측면이 네.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 인상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사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미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한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미국 경기 개선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할인율 증가 효과를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실적도 기업들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군요. 네네. 자, 이번 상승세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뭐 2차 상승 추세다. 아마 지난번에 한번 훌쩍 뛰어오른 그 추세에 이어서 또 2차 상승 추세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2600선이라고 지수를 전망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네. 현재 상황에서 2600의 돌파 가능성을 전망한다. 뭐 사실 이런 것은 한 달 후에 비가 올 건가 혹은 비가 안 올 건가 네. 이런 것을 전망하는 만큼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네. 다만 세계 경기의 이제 회복세와 전반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당분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네네. 북핵 리스크가 잠잠해진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 글로벌 경기, 그다음에 국내 시장 환경이 주가 상승에 상당히 호의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가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북한 리스크라면 뭐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 등이 될 텐데. 네네.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과열될 수도 있고 관심이 높아지다 보면 지난번 상승세 때도 그랬지만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냐, 뭐 버블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불안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시 버블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네. 아직까지 버블을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네.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이익 수준, 그다음에 향후 이익 창출에 대한 전망, 네. 이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주가 수준이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주가 상승이 쭉 이어진다면 버블에도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가 더욱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또 버블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 텐데 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대장주 얘기 앞서도 해주셨고 이 지금 현재 가격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인데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의 수퍼 호황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61조 원, 영업이익이 14조 700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3분기 실적은 이것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평균해보면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서 61조 8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4조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반도체 부분은 사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는 나쁘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착시를 줄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할 만큼 반도체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영업이익률 50% 돌파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이건 네네. 뭐 제조업의 꿈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도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아마 50%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 50%라는 것은 100원어치를 팔아서 일단 50원 정도 남긴다는 의미인 건데 네.
일반적인 제조업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인 거군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가전업종을 살펴보면 사실 영업이익이 10%만 되어도 초대박이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제조업종 살펴보면 현대자동차라든지 포스코 내지는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을 살펴보면 네. 영업이익률이 10%인 곳도 사실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50%에 근접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국내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네,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군요. 네네. 예,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상승률도 두드러지고 있고 좀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 실적들 한번 같이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3분기 평균적인 기업 실적을 전망을 해보면 2분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시장에서는 3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인 거거든요. 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를 중심으로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강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IT주 이외에도 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이라든지 정유, 헬스케어 이런 업종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하나만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분위기 개선도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해서는 워낙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아서 사실은 청취자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정도의 코스피 상승세 그리고 기업들의 호조를 본다면 좀 체감 경기나 경제 상황 좀 어느 정도는 계절과는 달리 좀 따뜻한 봄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전과는 달리 이제 기업 실적과 체감 경기 간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그 과실이 가계와 공유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추세입니다. 네네. 통계청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소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가계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네.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의 괴리가 양극화 크군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생산 활동에서 이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자동화나 또는 이제 인공지능의 도입 확대를 통해서 자본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네. 사실 주가는 상승하는데 우리 집 소득은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이 주변에서 보면 꽤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이 박수 받는 만큼 또 가계소득 또 여러 가지 취업 이런 부분도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라는 말이 항상 이 코너의 시작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경제에서는 더욱 절박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그렇고요.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인터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이야기들 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경제 공감사전에서 제시하는 주제어에 대한 생각들도 좋습니다. 다양한 생각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쉽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어뒀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은 코스피입니다. 국내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즉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기업들, 주식들,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를 말하는데요. 코스피는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됩니다. 또 다른 금융상품가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도 경제 상황을 예측할 때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늘 주가가 얼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승되고 있는 것 앞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죠.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오르면서 이 증시도 탄탄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또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상존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고 주식이 올라가도 체감 경기, 가계 경제는 또 다르다는 그런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코스피 산출은요, 당일의 주가 지수를 100으로 하고 있고 상정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코스피 상승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40초 방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을 신고한 사람들 봤더니 월 180도 안 되는 분들 많다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소득신고자의 중위소득이 연 273만 원, 2,730만 원, 월 평균 172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이 중위소득은 이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이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네.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보다 1,150만 원 많은 3,223만 원, 월 26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참 중간 정도인데도 이걸 통해서 양극화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소득 계층별로 좀 양극화가 있는 거죠? 네, 양극화가 심했는데요. 이 모든 소득을 합한 이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연간 1억 1,974만 원이었는데 하위 10%는 166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려 71.9배에 달했는데요. 네. 이 근로소득만 보면 상위 10%의 연봉은 1억 516만 원, 하위 10%는 214만 원이었습니다. 4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통합소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예, 참 이런 부분들은 위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 심상치 않습니다. 최고치 행진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하락한 종목도 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추석 연휴 후에 코스피 시장이 연일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2,470선을 좀 훌쩍 넘으면서 또 신기록을 세웠는데 작년 말에 이 코스피 지수가 2,026선이었으니까요. 올해 들어서 20% 넘게 오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종목별로 이 편차가 크다는 건데요. 이 보통주 종목 745개 중에서 하락한 종목이 421개에 달해서 상승 종목이 320개보다 100개 이상 더 많았습니다. 예, 방금은 저희가 좀 대기업 위주로 이 실적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코스피 굉장히 오르고 분위기 좋은 줄 알았는데 하락한 종목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시가총액 100위권 내 대형주의 주가는 평균 25% 넘게 올라서 이 코스피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웃돌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67개로 하락 종목의 2배를 넘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 중형주는 평균 3.1% 오르는데 그쳤고 상승 종목이 102개, 하락 종목이 96개로 비슷했습니다. 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평균 3.3% 내렸고요. 하락 종목이 294개에 달아서 이 상승 종목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일부 수출 대기업의 주가만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나머지 종목은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주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좀 별로 재미를 좀 못 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여기저기 양극화 얘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의약품 판매하는 편의점 숫자들 3만 개 정도라고 하네요. 네, 보건복지부의 자료인데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총 29,813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편의점들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거쳐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좀 팔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가 이제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편의점 약 판매를 좀 허용을 했는데 시행 초기인 2012년 12월에는 17,000개 정도였는데 5년 만에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3만 개 정도다. 이거 약국도 이만큼 맞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 수가 2만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편의점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반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9,000개 정도 더 많은 건데 네. 일반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숫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이제 약국 수가 좀 상대적으로 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제약업계에서는 심야나 공휴일 등의 편의점에서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좀 일반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고 자동차 불법 매매 이거 참 문제 큰데요. 적발 건수를 봤더니 5년 사이에 6배가 늘었네요. 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실 자료인데 지난해 중고차 불법 매매로 적발된 건수가 760건에 달했습니다. 2012년에 116건이었으니까 이보다 6.5배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중고차 불법 매매 건수는 2012년에 116건, 2015년에 403건, 2016년에 760건으로 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네. 올해도 7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351건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인천과 강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불법 매매가 많은 건가요? 적발 유형을 좀 보니까 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또 성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 거짓이나 허위 광고 등이 좀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 좀 상황을 보니까 성능이나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좀 가장 많았는데 네. 침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은 중고차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좀 입증 책임을 물리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예, 정말 속이는 것들 많아서 늘 집중이 되는 곳인데 문제가 많군요.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 올해 들어 크게 올랐네요. 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이 설정액 100억 원 이상 퇴직연금 펀드 중에서 이 수익률 상위 100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18.0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익률이 3.64%니까요. 이 5배에 가까운 건데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국을 포함해서 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오르면서 이 퇴직연금 펀드의 수익률도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펀드의 순자산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9조 6천억 원대에서 올해는 10조 8천억 원으로 1년새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득 양극화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소수계층의 소득이 집중되면 될수록 이 전반적인 소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세제 개편을 비롯해서 이 소득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참 소득 양극화 문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되면 계속 반복될 텐데요. 저희도 끊임없이 보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조조 할인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수 이문세 씨와 이적이 함께 부른 노래 조조 할인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돈 500원이 어디냐며 라는 가사인데요. 조조 할인, 이용자가 잘 없는 이른 시간대에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작지만 쌓이면 큰데요. 영화가 아니라 서울시 대중교통도 이미 2년 넘게 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 아마 YTN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조조 할인입니다. 하루에 한 19만 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고요. 일찍 움직이는 분들을 좀 응원하는 느낌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고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번에 보도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아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중교통 조조 할인이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예, 그 말 그대로 그 출근 시간대에 이제 교통 혼잡을 좀 줄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시민 요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2015년 이제 6월부터 이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고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새벽 6시 30분 이전에 이제 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는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기본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 기본 요금이 지금 1,250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20%면 이제 250원이 할인되고 네. 1,000원만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는 240원, 마을버스는 180원 이제 할인 혜택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예. 이거 지금 말씀하신 할인이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네,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6시 30분 이전에 찍으신 분들은 다 할인 받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출근 시간 조금 앞당기면 이런 할인 효과도 있다라는 것들 또 약간 분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년이나 됐네요. 보니까 2015년 네, 6월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좀 성과나 참여 호응들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 만 27개월 지나갔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분들이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네. 교통 비용 부담도 좀 더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 그 시간 분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요금 좀 아끼려고 조금 더 일찍 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만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이용객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총 1억 6천만 명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셨고요. 네. 할인 금액으로는 정말 그 댓글 모아 태산이라고 이 할인 금액이 한 363억 원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환산을 하면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평일 기준으로 한 연간 6만 원 정도, 네. 약간 이제 한 달치 정도의 교통비를 이제 절약하신 셈이죠. 네. 그래서 또 조조 할인이 많은 지하철역도 좀 분석해봤어요. 네네. 이제 2호선 홍대역 같은 경우에 약 한 1,700명 네. 정도가 이제 이용하셨고, 대림역이나 신림, 건대 입구역 순으로 좀 많았고, 버스는 미아역, 신일중고, 미아 사거리 이런 데가 좀 이제 많았습니다. 네.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저희 YTN 라디오 애청자 중에는 버스 기사님들도 많으신데요. 새벽에 이른 손님들 할인 받으신다는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찍으면서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할인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달은 공짜로 다닌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좀 톡톡히 서민들 지갑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잘 몰랐던 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도 고백하지만 잘 몰랐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예.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조조 할인 말고도 여러 가지 할인 제도가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도 요것도 아시는 분만 아시더라고요. 네네. 그 지하철 정기 승차권이 있습니다. 정기권. 네. 네, 정기권이 있는데 일반 카드로 이제 44회 정도 요금인 이제 5만 5천 원을 내게 되면 이제 1개월간 60회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16회 정도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죠. 그래서 하면 2만 원 정도 교통비를 절약하실 수 있고요. 근데 좀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버스로는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환승은 안 되고요. 요거는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청소년 요금 할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할인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됐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 18세까지만 청소년 요금이 할인이 됐는데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9세에서 20세까지 나이가 많은 중고생들, 늦가기 중고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청소년들도 이제 요금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요거는 최근에 언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으로 심한 날에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면서 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좀 면제해드리는 제도를 좀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게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한 이틀 연속 나쁜 날에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이게 몰라가지고 한동안 좀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 지하철 타면 왜 잘못 타서 반대 방향 쪽으로 그 개찰구로 들어가시는 경험 한두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려고 심지어는 이렇게 찍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스피커폰 눌러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5분 이내에 카드를 태그하고 나가면 반대편 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추가 요금 부과가 안 됩니다. 5분 이내면 그러니까 그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반대편 들어왔는데 이거 찍고 나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5분 이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할인 범위 확대는 사정상 몸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학교를 좀 쉬었다가 다시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확대되니까 괜히 할인 제도 꼼꼼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에 한 달치 정도 되고요.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정기 승차권도 정말 괜찮네요. 그런데 이제 할인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조조 할인 오늘 주제인데 아침형 인간이 힘든 분들도 있고요.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역시 일찍 일하시는 분들만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혜택들은 없나요? 그런 분들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왜
그 올빼미 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잠시 소개가 됐었죠. 이게 뭐 빅데이터 이용했다고 많이 알려졌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 이제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택시 이용하기에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빼미 버스, 그래서 서울시 심야 버스를 이용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2013년에 이제 2개 시범 노선으로 운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루에 8,00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워낙 이용률이 높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개 노선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높고요. 그런 것도 활용해 보면 뭐 1시 넘어서 2시, 3시에서도 그래서 그때 뭐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지역만 선정해서 가게 돼서 실제로 아마 유용하게 택시 대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금 할인은 아니지만 택시 탈 거, 버스 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서민들한테 큰 도움 주는 거니까요. 요것도 좀 올빼미 버스죠, 이름이? 네네. 예, 올빼미 버스 알아서 좀 검색해서 늦으신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보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시에서 이제 대중교통 편의 또 서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요. 보니까 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게 파급력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좀 사회적으로 좋은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약간 할인을 준다거나 이러면 기부도 많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들 좀 많이 개발해 나가실 거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서울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올빼미 버스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민분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이제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 어떤 제안을 좀 받고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또 제안도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혜택을 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좀 이제 수반이 돼서 근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지하철의 경우 어르신들 그 무임 수송이나 이제 원가 상승 때문에 그 매년 한 4천억 원 정도의 그 운영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먼저 좀 해결되어야 좀 그 재원으로 훨씬 더 좀 폭넓게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좀 펼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 제약이 좀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이런 교통복지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중앙 정부의 그 이런 적자 해소를 좀 많이 해소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아마 이런 쪽에 좀 알짜배기 정책들이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조 할인으로 할인해주는 한 달치 1년에 한 달치 요금 할인해주는 버스, 서울시 버스 또 미세먼지 심한 날 또 요금 줄여줘서 이렇게 미세먼지도 돕는 버스 굉장히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좀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고질적인 예산 문제도 좀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특별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뉴스, 경제 현안, 뭐 전체적인 경제 해설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중간중간 잘 몰라서 지나가는 것들 저도 많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또 경제에서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숨어있는 핵심들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초빙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는 좋은데 한국 경제 뭐 10년 주기 위기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힘들 것이다 얘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CDS 프리미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언뜻 보면은 이게 뭔가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우선 CDS라는 거는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파생 상품이고요. CDS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채권 부도 보상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유사한 금융상품인 보험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그 채권을 못 갚아서 채권이 부도가 날 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이게 바로 CDS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나 투자은행이 부도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융 파생 상품, 그 CDS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예, 말 그대로 투자나 빌려준 돈을 떼일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CDS라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채권을 보유한 개인, 즉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CDS를 사면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CDS를 산다는 게 네. 이제 우리가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이제 CDS를 매입한 사람이 그 보험료를 내는 거, 그 보험료를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보험료를 네, CDS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런 그 부도에 대비해서 CDS를 사게 되면 네. 우리가 보험료 내듯이 일정 금액 얼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보유한 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면 그 CDS 프리미엄을 잃게 되는 거고요. 네.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냈는데 사고 안 내면은 그 돈만큼은 사실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부도가 나면 채권 전액을 돌려받게 되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보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동차 보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예. 뭐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것도 같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 CDS를 매도한 보험회사, 투자은행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손해보험회사도 보면 자동차 사고의 보상을 하고 나서도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들이요.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는 CDS를 매도한 금융회사도 이익을 냅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융 위기가 닥친다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면 이 CDS 영업에서 손실을 크게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버리면은 그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연말에 보험료 올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손해율이 높아져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결국 진짜 손해를 보는 거군요. 2008년 네, 그렇습니다.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이 CDS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금융사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미국의 상징 같은 보험회사가 그 AIG라고. 아, AIG. 예, 맞아요. 네, 네. 그때 그 AIG가 파산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그 파산 위기에 몰린 게 다름 아니고 이 CDS를 너무 많이 팔아서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팔듯이 CDS를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금융 위기가 닥쳐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 이제 부도가 나니까 네네. AIG가 그 채권 금액을 모두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예. AIG 결국 어떻게 됐죠? 그래서 AIG가 이제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인데 이걸 망하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네. 그 당시에 파산을 막고 지금은 회생을 시켰죠. 예. 자, 이제 좀 CDS 프리미엄이 뭔지, CDS가 뭔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 등장하면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북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중 통상 마찰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인식 때문인지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올라갔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험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교통사고 많이 내면 자동차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운전자가 위험하니까 그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네. 북핵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혹시라도 부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네.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되면 그 CDS를 팔았던 회사들이 보험료 더 내라. 한국 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보험료 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한국 채권의 그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예, 이게 참 국가 경제고 좀 커서 사람들이 어려워했는데 좀 개인 단위로 오면 이 보험으로 이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 이 사람 네. 직업이 위험하다 이런 보험료 비싼 거랑 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한국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좀 걱정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안전하게 보유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참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날 법한 사람 또 이 돈을 빌리는 분도 잘 갚을 분들은 저리로 뭐 쉽게 쓰지만 못 갚을 분들은 금리가 높듯이 좀 비슷한 것들이 큰 규모에서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 이 CDS 프리미엄 지금 한국이 뭐 70bp까지 올라갔다. 뭐 단위가 그렇던데요. 예. 지금 40에서 70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뭐 이 위험한 사례들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알려진 걸로 치면 어느 정도가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위험한 거는 어느 정도 갖다가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한 40bp 정도 되거든요. 네. 40bp라는 게 0.04% 정도 되는 건데, 네. 40bp였는데 이게 지금 70bp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좀 위험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상황이 전개될 거냐에 따라서 CDS 프리미엄의 값이 이제 변동이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이제 한국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네네. 오늘 증시도 그렇고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낙관적인 전망을 좀 갖고 있어서 CDS 프리미엄이 더 이상은 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예. 자, 지금 뭐 오늘 증시가 현재는 장을 마감한 지 한 21분 지났는데요. 2474.76포인트 아주 고점을 네. 찍고 맞습니다. 이 CDS 프리미엄과는 좀 다른 양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런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 국가 부도 위기가 있다. 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자율이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적으로 뭐 노후연금을 굴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CDS 프리미엄 들으면 신경 써야 될 것들 뭔가요? 네, 그러니까 뭐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민감하게 여기는군요. 외국 투자자들은 위험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안정적인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안전자산 위주로, 그러니까 뭐 채권이라든지 채권 중에서도 뭐 국채라든지 이렇게 안전자산 위주로 보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어정이라는 게요. 큰 수익을 노리면 그만큼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나 금융 건전한 활동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CDS 프리미엄에 이런 많은 얘기가 숨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여러 지표들 사실 저도 아직 잘 봐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변화를 좀 읽어낸다면 경제 전체 상황을 알겠죠. 미국 달러 환율은 1133.7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두바이 유는 54.83, 서부 텍사스유는 51.3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증시는 2474.7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코스피 얘기를 공감사전으로 들었는데요. 4867님은 현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기대 가치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줬고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하고 참고만 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대가 꼭 현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서울시 대중교통 정보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아침 6시 반 이전에 서울시 버스, 지하철 타시는 분들 20% 할인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은 또다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통해서 또 쏠쏠한 이 알뜰 살림할 수 있는 기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